네, 이제 5강에서는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실제 강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금 프로포저를 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지만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우리 모델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넷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우리는 이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가져와서 이 가중치를 우리 데이터에 파인 튜닝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모델이 있고, 이 우리 모델을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사실 이 학습은 우리가 직접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을 시켜놓은 가중치를 공유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이 모든 가중치들을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클래시파이어 부분만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교체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아주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이 경우에는 바로 파인 튜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예를 들어 이미지넷에서 학습시켜서 가져온 이 가중치들을 우리 새로운 모델의 초기화 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밸류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앞단, 즉 이 위쪽이 되겠죠. 위쪽 부분은 그대로 픽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쪽 아랫단 부분만 새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모델 뷰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그런 가중치들을 사람들이 이쪽에 업로드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학습시킬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 가져온 가중치 기반으로 우리 데이터를 얹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델 뷰는 처음에 카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텐서플로우라든가 뭐 파이톨츠라든가 이런 프레임워크에도 다 대부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뭐 스탠포드 대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터미널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해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무리하게 돌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128개, 256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포워드 패스를 통해 가지고 로스를 구하고,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의 과정은 마치 우리가 산에서 눈을 가리고 최적의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로컬 그라디언트와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체인 룰에 의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코드도 살펴봤고요. 토치 레이어에서 얘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2 레이어 또는 3 레이어로 쌓는 것도 학습을 했었고요. 생물학적 뉴런과 우리 인공지능의 뉴런,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그 최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1957년의 퍼셉트론, 이 퍼셉트론이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마크 1이라는 퍼셉트론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아니었고요. 그 어떤 회로, 즉 서킷 기반의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fx는 1, 0,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이너리 스텝 펑션이라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백 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가중치 W 값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를 시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백 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W들을 그냥 임의대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최적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로스 펑션이나 백프로퍼게이션 개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기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몇 년 후인 1960년대에 가서는 퍼셉트론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킹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어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때도 백프로퍼게이션은 불가능했고요. 역시 하드웨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가중치들, 즉 어떤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도입한 것만 해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약이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비해 성과는 전혀 미치질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커지면서 결국 1960년부터 거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신경망의 첫 번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런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경망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986년에 이 로멜하트 등 공저자에는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포함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구를 하신 건데, 이때 드디어 최초로 백프로퍼게이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이 된다는 것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중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처럼 잘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가 커지고 더 딥해지게 되면 거의 제대로 동작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 기대감에 반짝했던 이 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다시 제2의 암흑기로 접어들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20년 가까이를 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2006년에 와서야, 조금 전에 1986년에 백프로퍼게이션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20년 만에 백프로퍼게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때의 방법은 그 RBM이죠. 그러니까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의 그 unsupervised 된 프리트레이닝을, 즉 선행 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 첫 번째 단계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RBM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2000개의 나온 결과를 그 다음 모듈에서 또 RBM을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1000개를 또 학습시키고 500개를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을 각각 선행학습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이들을 하나로 큰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을 돌렸더니 잘 동작하더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를 파인 튜닝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제대로 동작하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최초로 2006년에 와서야
성공을 시킨 것인데 이렇게 별도로 RBM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이럴 필요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서야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가중치 초기화, 그러니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쓴 거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때부터 이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딥러닝이란 이름으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재브랜딩이 되게 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시점은 다음 2010년과 2012년부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결과물 그리고 2012년에 힌튼 교수님과 알렉스가 이제 만들어서 이미지넷에서 기존의 기록들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어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시그모이드 외에 제대로 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GPU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때부터 조성이 된 점 그리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딥러닝이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이유가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역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신경망 관련된 어떤 다양한 설정들 그리고 학습과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 셀 바디에 이 WIXI 더하기 B라는 리니어한 합, 단순 합에 이 옆에 F라고 되어 있는 이 펑션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넌 리니어리티를 제공을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하지만 더 이상은 잘 사용되지 않는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넓은 범위의 숫자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스쿼시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스쿼시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0과 1 사이의 확률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영향력을 주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나이스하게 되어 있는 점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만한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뉴런이 포화돼서 그라디언트를 없애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vanishing gradien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데 여기서 이 saturated neuron이라는 건, 그러니까 즉 포화되었다는 거는 0 또는 1에 매우 가까운 결과값을 내는 뉴런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가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사라지게 한다는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일어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글로벌 그라디언트와 로컬 그라디언트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컬 그라디언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만약에 x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x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x가 매우 작은 경우,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0인 경우에는 이때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x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 그 기울기가 거의 0이기 때문에 0이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x의 값이 꽤 작거나
꽤 큰 경우에는 로컬 그라디언트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없어지는, 즉 백프로퍼게이션이 스탑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가운데 지점 쪽을 액티브 리전 오브 시그모이드라고 하고요. 시그모이드가 이제 실제로 액티브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왼쪽 끝 부분과 오른쪽 끝 부분은 Saturated Regime, 즉 포화 지점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그모이드의 결과는 제로 센터드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y 값은 모든 것이 0 이상이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컨버전스가 매우 느려진다는 것, 즉 슬로우 컨버전스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웠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보시면 인풋인 그 뉴런, 즉 그 X가 언제나 양수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 X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X는 그 앞단의 이 그림의 전 단계 이 앞단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X가 양수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W의 그라디언트 값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즉 dWi분의 dF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xi가 될 것입니다. 근데 xi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wi분의 dl을 편미분 형태로 다시 분해를 하게 되면 df분의 dl 곱하기 dwi분의 df가 될 것이고, dwi분의 df는 xi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df분의 dl 곱하기 xi가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xi는 전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 처리가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dwi분의 dl은 항상 df분의 dl과 동일한 부호를 가져야만 되겠죠. 만약에 df분의 dl이 양수이면 dwi분의 dl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dw0분의 dl, dw1분의 dl, 뭐 dw2분의 dl 이런 것들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df분의 dl이 만약에 음수라면 dw0분의 dl, dw1분의 dl 이 모든 것들이 다 음수여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즉 w의 그라디언트는 모두 양수이거나 또는 모두 음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x축을 w0 그리고 y축을 w1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양수 또는 두 개 다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으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 그라디언트가 이동을 한다면 이 파란색 실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두 양수 또는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느리게 컨버전스가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로 센터드가 되지 않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은 컨버전스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엑스포넨시에이트하는 이 함수가 매우 연산적으로 비싼 함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은 더 이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은 바로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즉 탄 h 함수가 되겠는데, 탄 h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스쿼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제로 센터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가운데가 0의 값을 가지는 건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x의 값이 매우 작거나 큰 경우에는 여전히 dx분의 df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얀 루큰 교수님이 1991년에 발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될 액티베이션 펑션은 바로 렐로가 되겠습니다. Rectified Linear Unit이고 약자로 렐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디폴트 선택이 바로 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 fx는 max 0, x 중에 max 값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따라서 그래프는 왼쪽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인 지점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1이 되니까. 그 연산이 매우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그모이드나 탄 H에 비해 가지고 6배 이상 빠른 컨버전스 레이트를 보인다고 합니다. 2012년에 그 알렉스넷의 그 알렉스 크리첵스키가 제안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렐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일단 그 제로 센터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죠? 0 이상의 값들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라디언트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게 됩니다.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라디언트는 로컬 그라디언트와 글로벌 그라디언트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10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 그라디언트가 값이 1이 될 것인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기울기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결국 0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그냥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x는 0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리밋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울기가 그 그라디언트가 undefined, 정의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x가 0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0이 돼서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일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렐로가 디폴트 초이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데드 렐로라는 개념인데, 이 회색 부분을 그 인풋들이 들어가는 곳, 즉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면, 뉴런이 이 데이터 클라우드 내에 있는 경우, 내에서 액티베이션 된 경우는 액티브 렐로라고 하고, 이 데이터 클라우드 외부에서 액티베이션이 된 경우는 데드 렐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액티베이션 되지가 않고 따라서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드 렐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맨 처음에 웨이트를 초기화할 때 운이 아주 나빠서 이 데드 렐로 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경우는 학습을 시킬 때 러닝 레이트, 즉 알파가 너무 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뉴런의 값이 조금씩 변화를 하다가 가끔씩 이 데드 렐로 존으로 나가버려 가지고 다시는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약 10% 내지 20% 정도 데드 렐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 트레이닝을 우리가 시킬 때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잡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대처하는 방안으로 어떤 분들은 그 렐로 뉴런을 초기화할 때 바이어스 값을, 보통 바이어스를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드 렐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수, 즉 0.01 정도
그런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렐로 뉴런이 양수를 출력하게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것은 좀 찬반 양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가려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그 유명한 카이밍 해가 그 리키 렐로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렐로와의 차이점은 맥스의 앞부분이 0이 아니고 0.01x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기울기가 0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냐 작느냐에 상관없이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키 렐로는 렐로보다 좀 더 좋다, 렐로보다 낫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검증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변형이 나오는데, 이건 그 파라메트릭 렉티파이어, 그 P-렐로라고 하는 것인데 0.01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자체도, 이 기울기 자체도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알파가 0이라면 0x의 맥스 값을 취하게 되니까 결국 렐로랑 동일하고, 만약에 알파가 0.01이라면 리키 렐로와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알파라는 것 자체도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이 파라메트릭 렉티파이어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엑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에서 일루라는 것이 있는데, 함수는 이런 식으로 0보다 큰 경우에는 x,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알파 엑스포넨시에이션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x가 0 이상인 경우는 모두 형태가 같은데, 이 렐로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든 값이 0인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리키 렐로는 0.01의 기울기를 가지는 형태를 보였는 반면에 이 일루는 엑스포넨시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렐로의 모든 장점을 가지면서 그라디언트가 죽지 않고, 그리고 제로민 아웃풋에 이제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 엑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데, 연산하는데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의 마지막으로 맥스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맥스아웃은 그 유명한 그 굿펠로우 이분이 2013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f는 wx 더하기 b로 한 다음에 여기에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얹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뉴런이 연산하는 내용과 방법을 완전히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렐로와 리키 렐로를 일반화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세츄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그라디언트가 죽는 일도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 W1과 W2라는 즉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 하나의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는 파라미터가 한 개였는데, 이제 이 웨이트 값을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연산이 두 배로 증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디폴트는 렐로를 쓰시면 되고요. 좀 더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키 렐로, 맥스아웃, 일루 같은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H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시그모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만 그 우리가 10장 정도의 공부를 하게 될 그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여전히 시그모이드를 쓰는 그런 경우를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엔 간단하게 데이터의 전처리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는 그 머신러닝 학습하신 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은 제로 센터들을 맞춰주고요. 그 방법은 각각에 대해서 전체의 평균 값을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규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규화를 한다는 것은 그 표준 편차로 나눠줌으로써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 1 그런 어떤 특정 범위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작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 관련해서는, 이미지에서는 제로 센터드는 일반적으로 해주고, 다만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 자체가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픽셀, 즉 이미 특정 범위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처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 PCA, 즉 그 주성분 분석이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것과 화이트닝이 되겠는데,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비상관화 해가지고 차원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쪽이 될 것이고, 화이트닝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미지라면 그 인접하는 픽셀 간의 어떤 중복성, 리던던시, 그런 거를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쿼싱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들도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PCA와 화이트닝을 일반적으로 해주진 않는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미지에 있어서는 제로 센터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로 센터드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시파10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32 바이 32 바이 3의 행렬이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방식은 한 장 한 장 모든 이미지의 32 바이 32 바이 3의 행렬로부터 그 민 이미지, 그러니까 평균 이미지가, 예를 들어 알렉스 넷 같은 경우는 그 오렌지 색깔을 가지는 블랍이거든요. 그 오렌지 색깔을 가지는 블랍을 각각 빼주는 거,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채널별로, 우리가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RGB 3개의 채널을 가지기 때문에 각 채널별로 민 값을 빼주는, VGC 넷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죠. 왜냐면 그 각각의 채널, 3개의 채널에 대한 3개 숫자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32 바이 32 바이 3이라는 그 거대한 배열의 전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초기화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2006년도에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Restricted Boltzmann 머신이 잘 동작하지 않았던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가중치 초기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만약에 모든 가중치가 0으로 초기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뉴런들이 동일한 그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백프로퍼게이션의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그레디언트 연산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그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랜덤 넘버를 사용하되 매우 작은 랜덤 넘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의 평균을 가지고 그 0.01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가우시안 정규분포 형태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0.01을 여기 식에서 곱해주고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네트워크가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코드를 보시면 10개의 레이어,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 500개씩의 노드를 가지는 그런 히든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었고요. 넌 리니어러티를 탄젠트 A를 부여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포워드 패스 부분인데, 가중치를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0.01을 곱해주고 정규 분포로 생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려주고 그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평균값과 표준 편차 값을 출력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으니까 평균값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으로 잘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시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급속하게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이 되다 보니까 히스토그램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점 가운데로 컬랩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액티베이션들이 다 0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워드 패스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dw1 equal x 곱하기 dw2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x가 매우 작은 수, 거의 0에 가까운 수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dw1도 매우 작은 그런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너무 작아져서 누적되지 못하는, 즉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0.01 대신에 1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WE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면서 거의 모든 뉴런들이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1로 세츄레이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에 다 포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라디언트도 그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 그 로스 값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혀 감소하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이 그 가중치 초기화 방법으로는 하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2010년에 발표되었고요. 이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인풋의 개수가 많게 되면 이것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웨이트 값이 작아질 것이고, 만약에 인풋의 개수가 적으면 웨이트 값이 커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초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초기화 방법이 되겠고, 실제로 이 히스토그램에서도 보시다시피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그런 함수에 잘 적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렐로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2015년에 그 유명한 카이밍 해가 발표를 한 방법인데, 이렇게 2로 나눠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로인 경우에 매우 잘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렐로의 최적인 그런 웨이트 초기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카이밍 헤이 방법과 기존의 하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우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분야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해도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에 발표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는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액티베이션 함수를 변화를 시킨다거나, 예를 들어 렐로 같은 걸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가중치 초기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더 안정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화가 어떤 일어나는 이유들이 내부에서 어떤 그 코베리언스의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각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그 입력 값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계층, 각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이것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주자 라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각 레이어에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나 백워드 패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정규 분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은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전체적인 그런 노멀라이즈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를 뽑아서, 여기 이제 n이라는 게 그 배치 내 그 데이터의 수가 되겠는데, 그 n이라는 것과 d는 피처 수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n by d로 구성되어 있는 input x가 있을 때 이 배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규화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죠. 그것과 액티베이션 펑션, 즉 여기에서는 그 탄H 펑션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탄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넌리니어러티로 전달을 해줄 때 우리가 진정 이런 배치 노멀라이즈를 통한 유닉 가우시안을 전달하는 게 적합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그 판단조차도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규화된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이 감마라는 것이 실제로 노멀라이즈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변수가 될 것이고, 이 b라는 것은 쉬프트를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는 값과 b라는 값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아예 언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감마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실제로 노멀라이즈한 효과는 그대로 상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통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적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값을 구하고 베리언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정규화를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케일, 쉬프트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과적으로 이 네트워크상에서 그라디언트 플로우를 개선해 주고요. 러닝 레이트이 다소 큰 값을 가지더라도 그걸 허용해 줌으로써 보다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초기화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자체가 레귤러라이즈 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우리가 드랍아웃 같은 경우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드랍아웃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트레이닝 할 때와 테스트 할 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좀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것인데, 그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구할 때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배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하게 되고요.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그 매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하게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민과 베리언스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는 그 전체의 배치가 아니라 전체의 민과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러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결정해주고 다음에 로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해주고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이용해가지고 오버피팅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러닝 레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로 센터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고 다음으로는 아키텍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둘 것인지 각각의 레이어에는 몇 개의 노드를 둘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W1, B1을 첫 번째 히든 레이어, W2, B2를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설정을 해준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0으로 디세이블을 해준 상태에서 시작과 동시에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너티 체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클래스가 10개잖아요. C파10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마이너스 로그 클래스의 개수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3이 나와서 제대로 로스가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아까 0이었는데 요번에는 그 2, 3승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로스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왜냐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로스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만 취합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데이터를 취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꺼준 상태에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주게 되면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20개 그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20개만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0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 업데이트 방법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만 취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반드시 오버피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학습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총 200번 중에 마지막 200번으로 갈 때 이 코스트, 즉 로스가 매우 작은 숫자로 거의 0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의 애큐러시는 각각 1.0, 즉 100%라고 나오는 그래서 로스가 0에 근접하고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1.0에 근접했기 때문에 제대로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오버피팅이 잘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백프로퍼게이션이 동작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웨이트 업데이트도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정했던 러닝 레이트도 크게 문제가 없다 등을 확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러닝 레이트를 2-6승이라는 매우 작은 숫자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학습시킨 결과를 보게 되면 코스트가 거의 감소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이유는 러닝 레이트이 너무 작다. 앞에서 다른 설정들은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유는 거의 전적으로 러닝 레이트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러닝 레이트이 작게 설정되어서 로스는 거의 변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의 애큐러시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약 8%에서 거의 19%, 20%까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스코어가 굉장히 그 디퓨즈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퓨즈 스코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디퓨즈한 스코어가
약간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로스는 여전히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로스를 계속 가지게 되죠. 하지만 스코어에 대해서 학습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스코어는 기존보다는 약간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도를 측정해 보면 다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서 아규맥스 같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클래스가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도출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로스가 감소하지 않는데도 트레이딩 애큐러시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러닝 레이트를 매우 큰 수로 2의 6승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로스는 그 not a number 값을 가지게 되고, not a number가 언제나 나온다는 것은 언제나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러닝 레이트 값을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로스를 보면 인피니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이 러닝 레이트도 여전히 너무 높은 값이다. 그 로스가 익스플로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의 러닝 레이트 값은 아마도 2의 마이너스 3승에서 2의 마이너스 5승 사이에 어디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정확한 러닝 레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결국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러닝 레이트하고 regularization 텀을 결정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어떤 전략입니다. 코올스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좀 더 파인 튜닝 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첫 단계에서는 그 반복을 너무 여러 번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에폭을 좀 작은 숫자를 줘가지고 몇 번만 반복을 하고, 아 이런 파라미터들이 먹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더 러닝 타임을 길게 해주고 세부적인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일단 1단계로서 그 코올스한 서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보시면 regularization은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랜덤점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스칼라 값을 리턴하도록 했고요. 그 러닝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위를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10의 그 자승으로 해가지고 로그 스페이스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이 부분이 없다면 그냥 유니폼 마이너스 55로 하게 되면 단순하게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값을 그 스칼라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앞에 이 처리를 해줌으로써 로그 스페이스화를 해줬다. 이것이 연산에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렇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48.2%로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러닝 레이트이 이 값, regularization 텀이 이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초에는 범위를 이렇게 줬었는데 이렇게 값을 좀 더 좁혀봤습니다. 이렇게 좁혀서 실행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53%, 53.1%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제대로 된 범위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러닝 레이트의 값이 9.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의 마이너스 3승에 매우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여기서 그 마이너스 3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의 근접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범위 바운더리에 매우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 범위가 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나 아니면 마이너스 2.5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치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값을 골라오게 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랜덤 서치라고 하는데, 랜덤 서치 외에도 그리드 서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은 드릴 건데, 그리드 서치라는 거는 이런 러닝 레이트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등 간격으로, 그 동일한 간격으로 해서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 이그조스티브 할 수 있도록 등 간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드 서치가 일견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랜덤 레이아웃이고 왼쪽 그림이 그리드한 레이아웃인데, 기본적으로 그리드 서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상황에 있어 가지고 특정 파라미터가 어떤 다른 파라미터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등간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 세 개의 1번, 2번, 3번의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할 때 로스 펑션의 성능이 이처럼 y 차원의 함수가 아니라 x 차원의 함수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x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닝 레이트나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하는 경우에 절대로 그리드 서치는 사용하면 안 된다. 언제나 랜덤 서치를 사용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값을 찾아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히든 레이어는 몇 개를 할 것이며 각 노드들은 몇 개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모델을 차용할 것이냐 등등이고, 러닝 레이트, 그리고 러닝 레이트의 디케이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그죠? 처음에는 다소 큰 러닝 레이트다가 점점 줄여주는 그 디케이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업데이트 타입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L2로 할 것이냐 아니면 드랍아웃을 할 것이냐 등등을 마치 우리가 DJ가 믹싱 작업을 하듯이 튜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인 이 안드레이 카파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커맨드 센터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여러 대의 머신, 70대의 머신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이 70대의 머신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이 성능들을 로스 펑션으로 확인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스 커브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들, 이거를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다. 왜냐하면 컨버전스 하는 레이트가 굉장히 낮잖아요.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컨버전스 할 수 있도록 알파를 좀, 러닝 레이트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심되는 상황일 것이고, 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로스가 한참 동안 정체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왜 생길까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아마도 초기화가 잘못된 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즉, 웨이트의 초기화에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거의 이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스가 정체되고, 그렇게 겨우겨우 로스가 정체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이 그라디언트가 결국 누적된 것이 어느 스레졸드 값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학습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레이 카파시는 이렇게 로스 펑션 텀블러.com이라고, 텀블러라는 서비스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 이런 로스 펑션의 텀블러까지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웃죠. 이 경우는 어떤 강화 학습을 하는 그 에이전트의 그 로스를 그려본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상황은 왜 그런고 하니, 강화 학습은 어떤 그
정해진 데이터셋을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이전트가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미로를 찾아가는 강화학습이라고 한다면 벽을 만나게 되면 페널티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정책이 바뀌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익숙하지 않은 인풋을 받으면 로스가 올라가고, 강화를 통해서 적응하면서 로스가 내려가고, 다시 환경이 바뀌면 또 로스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뭐 다양한 그런 로스의 추이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스 외에 두 번째로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대상은 accuracy입니다. 즉 그 정확도가 되겠는데, 로스 펑션은 그 단점이 그거잖아요. 어떤 수치, 예를 들어 뭐 0.278 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accuracy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2%라고 그런다면, 아, 이거는 고양이라고 92%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고 있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로스 펑션보다 더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트레이닝의 accuracy와 밸리데이션의 accuracy에는 갭이 당연히 생기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갭이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regularization 그 스트렝스를 더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갭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모델의 커패서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증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대상은 그 웨이트의 업데이트를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로 나눠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의 한 번 업데이트할 때의 크기를 전체 파라미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W 업데이트의 크기를 W 전체의 크기로 나눠준 것인데, 전반적으로 약 한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행에서는 전체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구하고 있고, 여기 이제 레이블이라는 함수는 그 행렬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 업데이트 스케일에서는 업데이트된 그런 웨이트들의 크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업데이트 스케일을 파라미터 스케일로 나눠준 값, 이게 우리는 2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살펴봤는데, 디폴트로는 value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제로 센터드에 집중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가중치 초기화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통하는 그런 가중치 초기화는 없습니다만, 하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탄 H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이 나오고, 만약에 렐로를 쓸 경우에는 이것을 입력값을 2로 나눠줘서 사용해주면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부분의 케이스에 좋기 때문에 사용해라 라는 것이고, 러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도 배웠고,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방식보다는 랜덤 서치를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로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